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자 읽기 평택 지산 초록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자의 무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노장 사상의 두 축 가운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장자라는 사람의 무의 사상을 살펴볼 텐데요. 왼쪽 편에 있는 제 책이 제목이 보시다시피 장자 경계와 융합에 대한 사유라는 책인데 장자의 무의 사상으로 경계와 융합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에 참된 가치는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데 있다. 오늘 제 강의를 같이 여행하시면서 프루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장자라고 하는 동양 철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새로운 시각을 한번 찾아보는,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말기를 살다간 동양 철학자입니다. 송나라 몽 지역의 출신인데요. 본명은 주라고 합니다. 두루주자를 써서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자를 책에서는 장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책은 내편, 외편, 자편 등 총 3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편마다 다양한 우화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우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죠. 당나라 시절에 와서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장자를 애우하기 위해서 남화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남화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살았던 동네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하에 살았던 진인,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 참된 사람 이런 뜻이죠.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책을 남화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노자가 쓴 책을 노자의 도덕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경전을 의미하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장자도 도가의 경전이라고 봐서 남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개성 발전시켰는데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합쳐서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장자는 경계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부가 모든 장이 우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편, 외편, 자편 중에서 4편이 7편인데요. 이 7편의 4편이 장자 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 챕터들입니다. 4편의 시작, 이 소요유라고 하는 장인데요. 여기에서 경계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장자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책을 다들 보셨겠지만 장자책을 처음에 이렇게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우화가 이거죠. 그러니까 대붕이라는 그 우화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붕은 요약하자면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무의의 엘랑비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랑비탈은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그런 개념인데요. 생명이 약동하는, 기운이 넘쳐 흐르는 그런 그 에너지를 엘랑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자 사상, 장자가 이 소요유 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붕 에피소드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무의의 엘랑비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자편 처음에 나오는, 소요유 편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앞 옆에 있는 오른쪽 편에 한자 구절로 제가 쭉 그 9줄을 갖다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장자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들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장자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요유 편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구절들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가 뭐 특별히 어려운 한자는 없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뜻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명유어 기명위곤. 풍명은 북쪽 바다라는 뜻인데요. 명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그 명자, 저승 명자인데 여기서는 바다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고기가 있었는데 기명, 그 이름이 위곤이라고 한다. 뜻이죠. 곤지대, 곤의 크기는 얼마나 하면은 부지기기천리야. 얼마나 큰지 수천리에 달하는데 사람들이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화이위조, 이 물고기가 변해서 위조, 조자는 세조자죠. 새로 변하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면은 기명위붕, 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요의 편의 이 대붕 에피소드를 앞에 나오는 대자와 풍자를 써서 같이 이제 붙여서 대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붕이라고 하는 새는 또 얼마나 크냐면은 풍지배, 배자는 등배자죠. 그래서 등짝비, 부지기기천리야.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노이비, 떨쳐 일어나서 날아오르니 기익 약수천지운이라.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 같더라. 숫자는 약수할 때 숫자는 이 수렴청정할 때 그 숫자입니다. 발을 이렇게 들여놓고 그 뒤편에 앉아서 정사를 돌보는 게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들이울 숫자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들이운 것 같더라. 시조야, 이 새가, 이 새는 뭐죠? 붕, 대붕이라고 하는 새는 해운 즉 장사의 남명, 바다를 움직여서 장차, 사자는 이사가다는 사자죠. 남명, 북명에서 어디로 갑니까? 남명으로 가죠. 남쪽 바다로 옮긴다는 말. 남명자 천지야. 남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연못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격 삼천리, 박부요이 상자 구말리라. 수격이라고 하는 건 격자는 칠격자입니다. 타격을 가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격자 있죠. 이 격자가 그 격자인데요. 물을 갖다가 착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보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격은 물보라를 의미합니다. 대붕이 날아오를 때 그 물보라가 삼천리에 달하더라. 삼천리면은 얼마입니까? 1200km인데 이건 뭐 엄청나게 이제 크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박부요이 상자 구말리. 박자는 용호상박할 때 이것도 칠박자입니다. 싸울 박자입니다. 그렇죠?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걸 용호상박이라 그랬죠. 그때 쓰이는 거고요. 부자는 상부상조할 때 도울 부자입니다. 요자는 이 애기들 타는 요람 있죠. 그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멀리 뛰기 하는 선수들이 다다다 가서 도움판을 탁 딛고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박부요라고 하는 한자는. 그래서 새가, 대붕이라고 하는 새가 바다에서 툭 와가지고 착 치고 올라가서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구말리라고 합니다. 박부요의 상자 구말리. 구말리는 36,000km죠. 그리고 거의 가서 6월 10자,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휴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이 대붕이라고 하는 새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데요. 이 대붕은 경계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돌파를 합니다. 첫째는 종간 경계를 돌파합니다. 생물학적 경계. 왜요? 처음에 대붕이 뭐였죠? 물고기였죠.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조류로 종간 경계를 바로 돌파했죠. 찰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서서히 진화가 되지만은 장자가 여기서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형태는 갑자기 벼랑간의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경계의 돌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요. 공간의 경계를 돌파합니다. 북명에서 갑자기 남명으로 갔죠. 극과 극의 지방인데. 그래서 공간의 경계, 지리적인 경계를 돌파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적인 경계를 또 돌파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왜냐하면 제일 밑에 문장에 보면은 거의 6월식자라고 6개월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이 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간적인 경계를 돌파했던 것입니다. 대붕우화에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생물학적인 경계,
지리적인 경계, 시간적인 경계가 없는 우주 공간처럼 다양한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의한 마음으로, 자연을 닮아서 무의한 마음으로 이렇게 허허롭게 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장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부분 우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좀 허허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자를 갖다 읽을 때 이런 의미를 좀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르셀 프루스트가 여행에 참된 의미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선 문장에 보셨듯이 수격 삼천리 박부요의 상자 구만리라는 문장에서 수격 삼천리, 물보라가 삼천리 1200km입니다. 솟아오르죠. 그 다음에 이 도움 닫기 하듯이 새가 박차고 일어난 구만리 상공을 쫙 날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상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왼쪽 편에 그림을 하나 실어놨는데 바로 우주선입니다. 현대 우리가 말하는 우주선 개념하고 장자가 2500년 전 소요유 편에서 말한 이 대붕 이 우화는 그 말하고자 하는 진뜻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자는 이 인류 최초의 우주과학자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나로호를 발사하는 장면 여러분들 텔레비 중계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리고 나사에서 주로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데서 우주선 발사할 때 보면 꼭 이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수격 삼천리 박부요의 상자,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자가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추수편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장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살았는데요,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즐겁다. 웅덩이 물을 온통 독점하면서 우물 안의 즐거움을 내 멋대로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자라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도 들어와 보지 않겠는가. 그러자 동해의 자라가 개구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바다는 천리의 넓이를 가지고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고 천길의 높이로도 그 깊이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네. 시간의 장단에 좌우되는 일도 없고 강우량의 다소로 물이 증감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동해의 그다란 즐거움이라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 때 그 속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을 비유하는 의미로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속담이 장자에서 유래된 건데, 한자로 하면은 정저지화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물안,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 와자인데요. 우물안 개구리란 뜻이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또 썼는데요.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한, 제3의 물결 외에 이 제3의 물결이 이제 이 컴퓨터화로 대표되는 그 이제 지식 정보화로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 정보화로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 그랬죠. 그 제3의 물결 이후에 또 오는 파도가 물결이 제4의 물결인데, 제4의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 부의 미래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랬는데, 장자 책을 아마 본 것 같아요. 장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조건을 장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아까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 휴식한다 그랬죠. 시간의 한계를 공간, 북명에서 남명으로 온 그 공간의 한계를 대붕이 돌파했고,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저지화, 우물 속의 개구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그런 기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는 게 장자의 설명이었는데, 엘빈 토플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장자 책을 봤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자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했다 그랬죠. 거피, 취차,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버릴 저것은 old paradigm이고 취할 이것은 new paradigm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출신의 이 딕 프로스페리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오른쪽에 보듯이 이걸 이제 배면뛰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그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은 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뛰었냐면은 가위뛰기, 발을 쭉 벌려서 뛰는 가위뛰기나 혹은 거꾸로 얼굴이 지면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이 엎드려 뛰기 이런 자세로 했는데 포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이빙 수영에서 다이빙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동작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높이뛰기를 갖다 하면서 배면뛰기를 하면은 더 높이 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와서 이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계로 지적되던 이 2m 30cm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딕 포스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배면뛰기 기술을 포스펠이 플랍이라고 그렇게 이 스포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 모아지다 보면은 공동체가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고 장자가 소요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서양 철학자 중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요. 스위스의 작가 비트만은 니체가 쓴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뭔가 폭발시키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확 폭발시킨다 그래서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니체 자신도 내 사상은 망치나 쟁기날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부수고 그냥 갈아엎는다는 거겠죠. 짧고 간결한 니체의 아포리즘. 아포리즘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대단히 짧으면서도 함축된 메시지가 크죠.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런 니체의 아포리즘이 중세적인 가치관을 뒤집고 근대를 연 철학사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평가되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책에서 니체는 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미래, 가장 멀리 있는 미래를 그대들이 오늘 존재하는 존재 이유로 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지부규 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은 경계가 없어진다. 사물을 대상화시키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영속적이지 않다. 사물은 경계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란 사실 없다고 하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경계가 없죠. 그래서 우주처럼 이렇게 넓게 그런 그 사고를 하면은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 경계가 없어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경계도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앞서 대붕의 우하에서 제가 이 대붕이라고 하는 새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우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북명유어 기명이공 곤지대 부지기기 천리야라고 하고 시작되는 그 구절을 그 한자 구절을 쭉 살펴봤죠.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살펴보시면은 장자가 왜 대붕이라고 하는 새를 고안해낸 상상 속에 이게 새죠. 이 대붕이라고 하는 새를 머릿속에 생각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창창 기정색이야 기원이 무소지극이야. 창창할 때 창자는 푸를 창자입니다. 창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기정색이야. 원래 색깔이 그런 것인가. 야자는 사자로 읽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 퀘스천 마크로 이제 쓰였습니다. 기정세계,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은 원래 색깔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기원이, 무소지극이야. 멀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이, 장자가 어느 날 2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하늘보다 더 푸르고 파랗겠죠. 그죠? 미세먼지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푸른 하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게 보일까? 저게 원래 색깔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 감각기관인 눈에 그렇게 현상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대붕을 만들어냅니다. 장자 본인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붕이라고 하는 새를 고안해내서 그 새를 높이 쏘아 올립니다. 우주선처럼요. 얼마만큼 올라갔죠? 상자, 박부요이 상자 9만리라 그랬죠. 팍 차고 올라가니 그 위에까지 높이가 9만리. 9만리는 36,000km죠. 우주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진입하기에 충분한 거리죠. 그래서 그 위에 대붕이 올라가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기시하야,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역약시이이라, 똑같이 보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똑같이 푸른색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의 눈에 파랗게 보이는 게 원래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장자는 천재죠. 우주과학자라고 하기에 충분히 과학적인 사고를 했고, 그 과학적인 사고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붕이라고 하는 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 장자를 읽으면서 캐치를 할 때 장자 사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자 33편에 나오는 우화는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로만 읽으면은 장자 철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형태로 뒤집어 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볼 때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의 사상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대붕, 우주선을 구안해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암 박지원은 이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 도가 사상의 가장 정통한 선비라고 그랬죠.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가면서 열하 지역으로 떠나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건너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종사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저 강 언덕에 있다. 압록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 경계란 언덕 아니면 강물이다. 무릇 천하 만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언덕과 강물이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강물과 언덕 중간 경계에 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경계를 도라고 풀이한 것은 장자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경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장자 사상을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압록, 북한 지역이지만은 북한과 이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땅을 그걸 이루고 있죠. 거기서 화해하면은 두 나라 사이 외교적인 관계가 좋으면은 거기서 꽃이 피겠죠. 제일 처음에 한민복 시인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할 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화평, 평화한 그런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경계에서는 꽃이 피겠죠. 그렇지만 불화하고 결등되고 긴장 이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서겠어? 꽃이 아니라 철조망이 세우는 겁니다. 경계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앞서 시에서도 봤듯이 장자가 말했듯이 지금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경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경계가 없죠. 구분이나 경계, 배척, 차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모든 사물,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장자 사상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우주는 평등하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개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는 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게 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프랑스 작가가 쓴 개미라고 하는 책이 소설이 있는데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베르베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종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편견에 의한 착각이라는 거죠. 장자하고 생각이 같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고 하는 게 사람 주장입니다. 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양 철학자를 꼽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노자입니다. 장자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노자나 장자라 그랬죠. 다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간디를 꼽는데 그만큼 서양의 사람들도 노자와 장자, 노장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노장 사상이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도 대단히 심취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개미는 1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야 300만 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역사는 개미의 역사에 등장하는 짧은 삽화에 불과하다. 미생물이나 다른 곤충들도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된 지구의 주인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우주의 경계를 그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정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베르베르의 이 생각도 장자, 앞서 말씀드린 장자 우주에 대한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는 장자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주죠.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주로 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주는 무다. 장자나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무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은하에는 대략 4천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된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2천억 개 곱하기 4천억 개죠. 이거 뭐 숫자로 우리가 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2천억 개의 은하 속에 존재하는 4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태양의 존재감은 어떻게 되느냐? 2천억 곱하기 4천억 분의 1. 이게 태양의 존재감. 우리가 볼 때 태양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엄청난 빅 사이즈의 태양이 없으면 마치 못 살 것 같은 태양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주의 존재감은 2천억 곱하기 4천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산간 벽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귀퉁이에 살고 있는 작은 별에 불과하다는 게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지구는 우주 속에 떠 있는 그저 작고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떨까요? 우주를 떠도는 작은 먼지 조각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칼 세이건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경계란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책략입니다. 유의한 책략입니다. 우주처럼 무의한, 자연처럼 무의한 공간에서는 이런 경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하듯이 이런 이슬람교 중에서도 요즘 뭐 수니파니 무슨 뭐 시아파니 하면서 또 갈려져 있죠. 그다음에 인종 갈등. 과거에는 뭐 오른쪽으로는 백인들만 다니고 왼쪽으로는 흑인들은 왼쪽으로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런 그 경계도 있었죠.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책략에 불과하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좀 전에 살펴본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하루에 강을, 열하라고 하는 곳이 중국의 황제가 머물고 있는 그런 그 여름 휴양지인데,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그 열하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강물을 9번이나 건넙니다. 그래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데 강물이 워낙에 막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이제 건너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구절에서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내가 강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몸을 삼고 강물로 성품을 삼으리라. 강물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경계를 없앴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극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전혀 강물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9번이나 강물을 건넜지만은 전혀 무섭지 않고 자유롭게 말 안장 위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자유롭게 했다는 게 박지원의 얘기입니다. 강물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를 분리된 시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게 이 연암 박지원의 생각입니다. 장자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장자 전자방편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보실까요? 열어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활의 명인이었습니다. 근데 백홈무인이라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쏘냐? 그러면서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를 내다보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근데 열어구는 벌벌벌 떨면서 활을 못 쏩니다. 그때 백홈무인이 여러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인은 위로는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황천 속에 잠기며 우주의 팔방 끝까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신기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너는 벌벌 떨면서 눈이 두려워하는 정도의 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화살을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절벽 아래에 있는 그 낭떠러지라고 하는 그 공간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경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밑으로 절벽 아래를 내다보고 쏠라 그러니까 덜덜 떨려가지고 활을 못 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온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걸 심리적인 경계를 두고 그런 존재로 보면은 물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지만은 그걸 경계를 없애고 마음속에 그 경계를 없애니까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방편에 나와 있는 이 장자의 우화도 바로 그런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말한 그런 경계를 지향하고 극복하는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가장 핵심 주제가 무위인데요. 지난 시간은 노자의 무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무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위적인 책략을 가하지 않는 자연이 그런 거죠. 자연이 무위한 채로 존재하는 거죠. 우주가 무위한 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위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남녀, 흑백, 빈부, 진부와 보수 이런 경계를 구분지어서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게 그 유위의 책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무위라고 하는 것은 구분짓지 않은 통합적인 사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위를 기초로 할 때 인간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예술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비디오 아티스트라 그러죠. 경계를 넘어선 천재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르놀트 쇤베르크라고 하는 음악과에 이 백남준이 심취를 했습니다. 쇤베르크는 누구냐면 도레미파솔라시 7개 음으로 보통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가 일반적인 음악가들 그렇게 이제 작곡을 했죠. 쇤베르크는 거기다가 5개를 더해서 12음계를 만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막 기장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쇤베르크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하도 소음이 심하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냥 욕을 하면서 막 뛰쳐나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현대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에 심취를 했죠. 정상적으로 도레미파솔라 실험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생각이고, 백남준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 시절이나 그다음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경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남준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였죠. 대표적으로 백남준의 작품 세 가지를 제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이제 TV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작품인데, 돌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 돌부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오래된 거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계를 이 작품을 통해서 백남준은 훌쩍 뛰어넘었죠. 공간의 경계도 뛰어넘었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스크린 속에 보이는 돌부처의 모습과 이 실제로 앉아있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돌부처의 모습, 공간적인 경계를 갖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곧바로 직관적으로 극복해냈죠. 바로 위에 있는 그 나무 숲풀 사이에 TV 모니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게 바로 TV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식물 속에 있는 문명이죠. 문명의 이익이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문명의 경계도 있는데 그 경계를 백남준은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은, 대단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 백남준 있는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스크린을 12개입니다. 금음달에서부터 쭉 달이 이렇게 보름달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TV 스크린에 쭉 이렇게 12개를 배치를 해서 달이 변화하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인데, 시간의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작품을 통해서 극복해낸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백남준은 경계를 넘어서 신이 되고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신적인 그런 대단히 영감이 뛰어난 그런 천재 예술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구보타 시케코라고 하는 사람이 백남준의 부인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신이 되거든요. 이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작품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에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요, 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킬레우스가 반신 반인이라 그랬죠. 반은 신이고 반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이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장자는 그런 사람을 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인이 경계를 넘어서 예술 활동을 한 백남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런 기상한 생각들을 시도를 하느냐? 백남준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과만 먹는 것보다 키위나 망고도 먹어보는 게 더 즐겁지 않냐? 세상 만물은 상대적입니다. 크기나 밝기, 무게, 길고 짧은 것 등의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장자는 덕충구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에는 원래 경계가 없다. 사람의 언어가 그런 경계를 만들었다. 왼쪽이 있으니 오른쪽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 짧은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으니 어두운 것이 있다. 무거운 것이 있으니 가벼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 거리만큼 멀지만은,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다. 고양이와 개도 하나라는 거죠. 긴 연필, 짧은 연필도 하나라는 거죠. 유교식 가치관에 따르면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우월적인 지위에 놓고 세상을 경계짓고 구분합니다. 논어를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이시섭지 불력열화죠. 그래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자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배우라는 거죠. 배울 학자가 제일 먼저, 학이시섭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불력열화, 또한 기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배우라 그랬는데,
이런 그 유교적 가치관과 그 장자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우월적인 지위에 놓고 세상을 경계짓고 구분짓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장자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장자 도척편이라고 하는 그 33편 우화 중에서 도척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공자가 장자 책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장자로 나오는 우화보다는 공자가 이러이러하니, 공자의 제자들이 이러이러하니 하는 공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그거는 공자를 갖다가 등장시켜서 공자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유교를 갖다가 유교를 중심으로 한 기성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여기 도척편에도 우화에도 공자가 어느 날 도척, 이게 그 도둑의 우두머리인데요. 도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도둑질 하지 말고 세상 바르게 살아라. 꼭 훈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오히려 도척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는 오나라의 위선자 공구가 아니냐. 입으로는 고상한 말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헛된 말과 거짓 행동으로 천하의 임금을 미혹시켜서 부귀를 추구하는 천하의 도둑이 아니다. 네가 더 큰 도둑이 아니냐. 공자 보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 이게 도둑의 이름을 말을 빌렸지만 실제로 장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자 제유편에 보면요, 절성기지 천하대치라는 문장이, 성자는 성인이라고 할 때 성자죠.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크게 다스려진다. 이런 뜻. 노자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절성기지 천하대치라고 하는 구절이 노자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만큼 노자와 장자는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 소요유 편에 보면요,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식 가치관을 비판하기 위한 장자식의 그런 표현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백의의 천사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나이팅게일이 영국 왕립 통계학교의 최초의 여성 회원이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854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나이팅게일이 야전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전투 중에 사망한 군인들보다도 2차 감염으로 사망한 군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나이팅게일이 통계 자료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 위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가지고 부상 군인 사망률을, 2차 사망률이죠. 요즘 뭐 코로나 2차 사망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부상 군인 사망률을 42%에서 2%로,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거죠. 통계 자료를 활용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었습니다. 통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빅데이터의 3대 속성이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축적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양적으로 폭발해서 질적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그게 빅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유용한 알고리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고가 대표적인데, 이 알파고에는 14만 개에 달하는 바둑 기보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씩 다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결국 가장 잘 된다고 하는 프로바둑 구단 기사들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똑똑해진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밑에 있는 그림은 영화 허라고 하는데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만다라고 하는 AI가 나오는데, 이 사만다는 0.02초 만에 책 한 권을 독파를 합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소요유 편의 대붕우화에 보면요,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한자로 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수지적이야 불후하면 부대주야 무력이고 풍지적이야 불후하면 부대익이야 무력이라. 수지적, 물에 쌓인 거죠. 물의 쌓임이 불후 두텁지 아니하다니까 물이 깊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물이 깊지 않으면 무릇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우지 못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우지 못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붕우화에 이어지는 그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적인 메시지를 추출한다 그러면은 아까 대붕을 우주선이라고 했듯이 이걸 빅데이터의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바닷속의 깊이,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빅데이터, 통계 자료들이 그만큼 충분하게 축적이 될 때 AI가 제 기능을 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해진다는 게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대학 노트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제가 신입생 때 입학했을 때 수지적이야 불후하면 부대주 한자로 이렇게 써 있고 밑에 그 한글을 달아놨던데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게 장자책을 읽다 보니까 구절이 저런 구절이 있다. 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빅데이터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자 소요유 편에 재미있는 그 우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해시라고 하는 사람, 이 장자의 친구인데 장자하고 자주 논쟁하는 장면들이 여러 그 우화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논쟁이 박 논쟁입니다. 우리가 바가지 만드는 그 박 있죠. 이 박에 대한 논쟁인데 해시라는 친구가 이렇게 내가 박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그냥 망치로 깨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담긴 속뜻이 뭐냐면은 장자의 생각이라는 게 우주처럼 넓고 큰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무슨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발상의 전환을 해라. 그걸 큰 박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깨지 말고 큰 호화유람선으로 뭐 호화유람선이라는 표현은 제식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호화유람선으로 만들어서 경계가 없는 우하유지향이라 그럽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은 경계가 없는 넓은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즐거운 낙인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데 그리고 장자는 특히 이 언어 사람이 쓰는 그 언어 있죠 말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이렇게 바벨탑을 갖다가 높이 쌓아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닿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가짜니까 이게 신의 도전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신이 내린 이 경계, 채찍이 뭐냐 하면은 그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부들 사이에 다양한 종족들이 있겠죠. 언어의 교란을 시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얘기죠. 커뮤니케이션은 그 커뮤니카레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커뮤니카레가 뭐냐면은 교환하다, 공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려면 사람의 생각을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소통, 교환이 막히면은 인간 공동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장자 인간세 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장자는 그래서 말은 간결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릇 말이란 지나치면 거짓되기 쉽고 거짓되면 소통이 막히고 소통이 막히면 말을 전하는 자가 화를 입게 된다. 말이란 바람에 이는 파도와 같다. 그렇죠? 언자풍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풍파와 같다고 하는 뜻인데요. 인간세에 나오는 우화,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풍도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 정치가이면서 이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설시, 설자는 혀설자죠. 설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시화지문, 설시 참신도.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다. 설시라고 하는 이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장자도 똑같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소시르라고 하는 그 언어학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이 소시르가 얘기할 때 언어에 3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가 그건데 생리적 요소는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생리적, 입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 생리적 기관을 통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전달되죠. 이게 물리적 파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 속의 파장을 통해서 상대방이 귀로 전달했죠. 이게 물리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귀로 전달된 거는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심리적 요소. 소시르가 말하기를 일반 언어학 강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적 요소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잘 전달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스 GE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말이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놀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어머니가 잭 웰치에게 이렇게 네 말이 느린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란다. 그렇게 격려를 했다 그러는데 말은 중요한 것은 소시르가 심리적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듯이 화려한 언변, 기술, 테크닉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자도 서무기 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불이선패위량 인불이선 언위현이라. 잘 짓는다고 해서 개가 좋은 개가 아니듯이 사람이 선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위현,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의 테크닉이나 이런 보다는 달변보다는 그 속에 담긴 좀 어눌해도 말에 담긴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다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일어난 그 9.11 테러. 이때 시장이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었는데 줄리아니 시장이 그 당시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후폭풍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는데 이 그림이 있죠. 다들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저 보시고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줄리아니 시장이 이 흙더미를 잔해 더미를 갖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시장이 사고 현장을 누비면서 그래서 얼굴이 시커먼 먼지로 범벅이 됐죠. 그리고 시민들 앞에 줄리아니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테러는 결코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줄리아니 시장이 한 이 말 워딩이 아니라 줄리아니 시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의 말이 감동을 줬고 시민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장자 지부기후 편에 보면요. 언자부지 지자불은 고성인행 불언지교 이것도 기억나시죠? 지난번 노자의 도덕경 강의할 때 이거 이제 들어보셨죠? 나왔던 얘기죠. 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자와 장자에서 중첩된 똑같은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언자 말하는 사람은 부지 알지 못하고 지자 불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한다. 성인행 성인은 행하는데 뭘 행하냐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부교 편에 나오는 우화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행불일치하는 리더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대중들은 안 믿죠. 지금 우리 뭐 정치 현장에서도 그런 장면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황실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우화가 장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 지부교 편에 보면은 이런 우화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공자가, 여기도 공자가 나오죠. 공자가 주나라 황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12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이 책을 도서관의 장서로 좀 비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책 내용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이제 책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주저리 얘기를. 그러자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하시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도서관에도 이런 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언어의 온도,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죠.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새겨진다. 그래서 장자가 말했듯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담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적절하게 그렇게 이 구사를 할 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이기주 작가가 언어의 온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좀 휠체어, 지금 뭐 저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하는 비정 사람들이 하는 이제 경기를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장자 우화에 보면은 그 뒤편에 살펴볼 텐데요. 장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미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프랑스 철학자죠. 정상인과 광인, 정상인 대 광인이라고 하는 담론은 자신을 정상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게 미셀 푸코가 얘기하는 건데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에도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맥 머피라고 하는 주인공, 잭 니콜슨 배우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맥 머피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상인보다 더 멀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내가 당신보다는 정상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관찰하고 보호하고 치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인들이 만든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푸코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죠. 장자 우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공자도 등장했다 그러지만은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노나라의 올자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은 올자라 그러는데 노나라의 올자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게 가서 배우려는 사람이 공자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공자를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공자가 주류의 이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비정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올태를 등장시켜서 공자와 등치 관계를 함으로써 공자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공자한테 이렇게 왕태는 올자인데 배우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태는 서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토론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비어서 와서 채워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성인이다.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나도 그를 따르련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을 일이 없죠.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장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모든 존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구분, 경계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하는 그 인간 철학, 인간관이 이 우화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은 우주의 경계가 없다는 게 장자 철학의 기본 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이 우주죠. 그래서 자연에는 경계가 없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예술가가 있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와 함께 사람 사생합니다. 정규 교육을 전혀 못 받았어요. 왼손잡이, 동성애자에다가 독신, 이 5가지 기준에서 볼 때 정상인이 아니죠. 비정상인이죠. 근데 탁월한 재능과 감각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뤘죠.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 미술 작품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 모나리자 그렇죠. 이렇게 경계가 없는 이렇게 그림자 음영 처리를 갖다 기가 막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감을 갖다가 확실하게 예술적으로 표현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도입한 기법인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 예술 작품에서의 그림자와 빛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선이나 경계가 없이 섞여야 한다. 그 말이죠. 장자 추수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에는 귀천의 차별이 없는데, 만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천하게 여긴다. 자기가 크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크다고 한다면 만물은 크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느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조금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이 가벼운 사람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없듯이 만물에는 귀천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도 없다는 게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의식과 무의식에도 이 서양 심리학자들은 이 경계를 있다고 그렇게 구분짓죠. 마음의 경계가 있다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데카르트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코기토라고 하는 건 생각하다는 데, 생각, 의식을, 인간의 원점을 갖다가 여기에 있다고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해도 의식의 주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는 의심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하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이 논증 구조입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데카르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의식을 조종하는 더 깊은 심연의 힘이 있으므로 의식이 인간의 원점이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말은 틀렸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이 욕망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다. 근데 인간이 이 욕망을 늘 성공적으로 가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수면 상태에서 이 욕망이 튀어나오면 꿈이 되고, 비수면 상태에서 튀어나오면 신경증이 된다. 이 욕망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다. 언제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꿈의 해석에 나온 것 같아요. 프로이트를 처음에는 그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랐지만은 모든 걸 성적인 욕망에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프로이트와 결별선언을 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죠. 근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깨어 있을 때도 사람은 꿈을 꾼다 그럽니다. 그리고 꿈속에서처럼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는데요. 그 가면을 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내면 세계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어둡고 불안하고 때로는 파괴적이라고. 그래서 그림자를 접한 자는 실망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내 모양이 왜 내 처지가 왜 이렇지? 실망. 그리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게 칼 구스타프 융의 설명입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방법은 뭐냐?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그림자를 냉철하게 응시, 쳐다보라. 그리고 받아들여, 수용하라. 그림자 안에 있는 자아의 본질을 냉철하게 들여다봐라. 그 속에 있는 선과 악,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창조적인 욕망으로 바꿔라.
그래서 융이 쓴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그럽니다. individualization.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완성된다, 인격이 완성된다고 구스타브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도요,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일체 유심조라 그러지만 장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책이 철학책이면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심리학 책이기도 합니다. 우화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장자 재물론 편에 나오는 이 우화인데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데 잠들어 있을 때는 혼들이 뒤섞여 꿈을 꾸고 깨어 있을 때는 몸의 감각이 열려 사물과 접촉한다. 접촉하는 것마다 뒤엉켜 날마다 갈등을 일으켜 싸운다. 날마다 갈등을 일으켜 싸운다. 우리가 그렇죠. 매 자기 자신의 마음속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일이심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싸운다는 거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강교하고 뛰어난 말재주 속에 함정을 숨기고 있으면 속마음을 깊이 감춰 드러내지 않는다. 아까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다. 2500년 전에 장자가 사람의 인간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군. 그리고 이러한 진군의 도움으로 욕망을 창조적으로 극복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구스타브 융이 그랬죠. 그림자 투쟁, 싸우라고 그랬죠. 그 싸움의 주체를 장자는 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심에 이른다. 성심이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개성화, 자아 실현이라고 구스타브 융이 말한 그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우주에 경계가 없다. 사물에도 경계가 없듯이 모든 존재의 경계가 없듯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도 없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장자 우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붕우화고 하나는, 두 번째는 호전몽이라고 하는 나비의 꿈이죠. 그죠? 그래서 장자 재물론 편에 나오는데 이 재물론이 철학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33편의 장자 우화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우화입니다. 그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전몽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꿈에 장주는 장자라 그랬죠. 가 나비가 되었다. 장주는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깬 후 비로소 자신이 나비가 아니고 장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인지 몰랐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분명 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나비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 상호 교환되는, 경계가 없이 상호 소통하는 그런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소통하는 똑같은 존재라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게 꿈인데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계가 없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걸 장자 사상에서 제가 살펴본다 그랬는데요. 이 호전몽 우화도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위에 있는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 다음 밑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하고 탐 크루즈 그 주인공이죠. 이 두 사람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유롭게 넘나들죠.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가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AR, VR이라고. 이러한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장자가 호전몽에서 말한 나비와 나라고 하는 장주라고 하는 실체가 완벽하게 존재론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게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사실. 융은 또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노장 사상에 대단히 심취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융 보고 그런 거 다 미신이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은 무슨 소리 하시냐고, 여기에 집단 신화 속에, 동양에서 말하는 집단 신화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대단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도덕경, 도가 사상의 이 경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경전을 이 서양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심리학 책에 서문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장 사상에 융은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개념이 자신이 말하는 무의식, 인간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가 말한 진군,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아이덴티, 마음을 컨트롤하는 아이덴티티를 진군이라고 그랬죠. 그게 진정한 자아 같은 개념. 성심, 그를 통해서 성심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게 individualization, 개성화, self-realization, 자아실현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요즘 직콕이 일상화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장자는 그럴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중요한 해답이 뭐냐, 해결책이, 솔루션이 뭐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과제를 분리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임금이 있었는데 허유에게 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이 나와 있는데 횃불을 끄지 않으면 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나보다 더 똑똑한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천하를 맡아주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허유가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님에 불과하다. 나는 손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뱁새가 깊은 숲에 둥지를 턴다 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다. 나에게 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요리사가 아무리 서툴다고 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이 제사상을 넘어서 주방에 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사람 인간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수월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게 여기 이 우화에 담긴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죠. 이름에 연연해 하지 마라. 해결은 그렇게 했죠. 삶은 인정투정이다. 그건 맞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일을 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맞는데, 지나친 인정 욕구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자가 말했듯이 이름이란 실제 손님의 명자, 이 실지 빈자는 손님 빈자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소요유편에 보면 명자상알야 무감기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알자는 알력할 때가 서로를 다투게 만드는 것이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무감기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담담하게 무의죠. 그러니까 무의한 채로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화를, 이것도 유명한 우화인데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데, 목계, 나무로 만든 달기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그래서 싸움닭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임금이 싸움닭을 하나 주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싸움닭을 하나 만들어라, 훈련시켜라.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이제 다 됐는가 물으니까 기성자가 강하긴 하나 아직 교만하여 스스로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이제 교만은 버렸는데 상대의 그림자와 울음소리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태산 같은 진중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 후에 또 물으니까 조급함은 버렸지만 아직도 성을 내고 눈매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네 번째 열흘이 지나자 기성자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회를 치거나 울어도 반응하지 않고 늠름하게 버틸 뿐입니다. 마치 나무로 조각한 목깨와 같습니다. 어떤 닭도 그 모습을 보면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한 채로 사는 것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우화에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계라고 하는 걸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 대권을 물려주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목계 경영을 해라. 다른 그 주변의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네 길을 가거라 그러면서 액자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때 목계라는 액자를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영을 목계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계처럼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자의 도덕경에 자승자강이라 그랬죠. 그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계와 융합에 대한 사유라는 책 105쪽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는데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목계라고 하는 우화가 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도 유명한 책이도 도서관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그 심리학 책,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미움받는 것이다. 보통 직장에서 댕기면은 직장 댕기다 보면 상사가 퇴근 시간이 되면은 꼭 이제 야 한잔 하고 가. 뭐 상사가 옛날 같으면 상사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갔죠, 그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뭐 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은 좀 문화가 바뀌었죠. 칼퇴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칼퇴를 해라는. 왜냐하면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게시미 이치로가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부어라 마시라 하던 그런 끈적끈적한 조직 문화는 그 옛날 산업화 시대 압축 성장기의 유물이죠. 요즘은 과제 분리하고 내 일만 열심히 잘하고 칼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간관계, 새로운 조직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장자 삼목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군자지교 담약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한 것이다. 소인의 사귐은 소인지교 감양래, 레자는 단술, 감주거든요. 감주처럼 달콤한 것이다. 소인의 사귐은. 군자 담이 친, 군자는 담담함으로 친해지고 소인은 달콤함으로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수납장에 물건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건을 채울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가득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비워야 사람의 마음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담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근본이자 도덕의 최고 경지이다 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비우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게 장자 천도편의 우화에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메시지와 연결시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자의 그 철학의 기본은 이제 무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쭉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위를 국가 경영의 철학으로 삼아서 성군에 오른 사람이 세종입니다.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신하들이 황희정성이나 김종서, 박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장영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허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더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국가의 일을 내 책임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이게 중요하죠. 책임의식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종이 시시콜콜하게 막 하는 그런 유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큰 틀의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 실무는 신하들에게 위임하는 무위의 리더십을 잘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조직 문화도 그렇죠. 방임형 조직 문화. 밑에 있는 그림이 보시듯이. 그래서 장자 대종사 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인 소요호 무위지업. 진인은 무위지업에서 논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자 천도 편에 보면은 무위즉 임사자 책이, 리더가 무위해야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무의라고 하는 게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장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우화를 갖다가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응제왕편에 나오는데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한다. 우화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요약했는데요.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매우 융숭하게 그들을 대접했다. 이에 숙과 홀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방법을 논의했다. 사람은 누구나 눈, 귀, 코, 입에 7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에게만 그것이 없다. 우리가 선물 대신에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숙과 홀은 매일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7일이 지나서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하는 게 우화의 내용인데, 유의한 책략으로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무의한 채로 그냥 두는 게 자연의 질서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게 무의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화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 장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거, 무의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고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그런 진리, 도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 우화 33편에 보면은 다양한 구절에서 우화에서 이런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제가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장자 도척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위복, 평범한 것이 행복이다. 유여위해자, 나머지 것들은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간소하게 그렇게 본질에 충실한 삶이 일상적으로 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너무 그냥 사치스럽게 교만하게 막 맥시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해로운 거다는 거죠. 노자가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자 응제왕편에는 어떤 사람이 돌을 닦는데 3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한 일이 왜 돌을 터덕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2가지가 나옵니다. 우화에 나오는데, 하나는 한자를 보실까요? 위기처찬. 아내, 첫자는 아내죠. 아내를 위해서, 찬자는 이 부엌 찬자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불화자가 있죠. 그리고 위에 중간에 보면 나무 목자가 2개 있죠. 아궁이에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어서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철을 걸어놓고, 이게 뭡니까? 요리하는 거죠. 음식 만드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통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도를 통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한 게 나오는데, 식돈여식인, 돈자는 돼지 돈자죠. 돼지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줬냐면 여식인, 사람을 먹이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죠.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하나, 이렇게 배탈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애기들 키우듯이 똑같이 하지. 똑같은 마음. 그게 도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장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3년 동안 했더니 도를 터득했다고 하는 게 장자 응제왕편에서 장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우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좀 뭔가 머릿속에서도 비워내야 되겠죠. 기억을 갖다가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말고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버린다는 거는 잊어버린다. 잊을 건 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장자는 덕충부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불만 기소망, 사람은 불망, 잊지 않는다. 기소망,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이망기소불망,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는다.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자꾸 머릿속에 잡다한 잡념이죠. 그런 것만 자꾸 채우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게 행복과 멀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게,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도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동물이나 자기 가족 구성원들, 이웃에게 하는 자그마한 행동들이 모여서 그게 도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왼쪽에 보면은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는 제 책인데, 노자에 관한 책, 지난 시간에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라고 하는 책과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노자와 장자의 무위라고 하는 사상을 경영철학으로 삼아서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오른 천재들 있죠. 구글, 애플,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성공한 천재들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 의외로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는 책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중심으로 노자 무위 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